대한민국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위기 상황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았고 시련 앞에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기적을 만들어냈고 모두가 흩어질 때 하나로 뭉쳐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그 위대한 정신의 이름,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방송국 국제경제전문특파원 해리 스벤슬라고 합니다. 지난 28년간 한국을 취재하며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한국을 그저 전쟁의 상처를 앓고 있는 나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뒤 한국이 세계 강대국들 속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그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전형적인 미국 중심적 사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교육과 미디어는 제게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유일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학창 시절 역사 시간에 배운 한국 전쟁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저 미국이 도와준 또 하나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기억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삼촌의 이야기 속에서도 한국은 늘 도움이 필요한 아시아의 약소국 중 하나였어요. 대학 시절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도 저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국제경제를 전공하면서도 한국은 제게 그저 통계 수치로만 존재했고 수출 중심의 개발도상국,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그저 그런 정도의 의미였죠.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된 후에도 한동안 저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던 1997년 11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시아 사룡으로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월가가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 저는 월가의 금융위기를 담당하고 있던 평범한 경제기자였습니다. 편집장은 저를 불러 한국으로의 파견을 제안했어요. 해리, 당신은 국제금융을 전공했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잖아. 한국의 위기 상황을 현장에서 취재해주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을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한국 파견을 준비하면서 제 인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던 중 1970년대 초반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제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농촌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경제 발전을 위한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단순한 지역개발 운동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농촌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자립심과 근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촌 현대화와 더불어 자립심과 근로의식을 자아내는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어요. 한국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는 힘든 여정에 있었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급격히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한글이었는데 세계에 여러 문자가 존재하지만 한글만큼 그 창제자와 반포일, 그리고 제작 원리가 명확하게 알려진 문자는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한글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글의 창제는 그 자체로도 독특한 역사적 가치가 있었지만 특히 유엔이 문자가 없는 나라들의 한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그들은 로마자나 아라비아 문자로는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한글을 통해 그들의 고유한 발음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사가 다른 어떤 문자보다 정확한 발음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한글이 가진 과학적이고 우수한 특성을 간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죠. 저는 묘한 기대감을 가지고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에는 이미 이전의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토록 강한 나라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 속에서도 제 시선에는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 결연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거리는 질서정연했고 지하철은 깨끗했으며 도시 곳곳에서 그때 당시의 첨단 기술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전쟁 폐허의 나라라는 이미지는 순식간에 조금씩 무너져버린 순간들이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룬 발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을 취재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경제 위기 취재를 넘어 한 민족의 놀라운 회복력과 발전 의지를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 12월의 서울은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차가운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당시 한국의 외환 부채는 약 304억 달러에 달했고 1998년 상반기까지 갚아야 할 외환 채무만 100억 달러였죠. 미국의 금융기자로서 저는 수많은 경제 위기를 취재해왔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998년 초 전국에서 시작된 금모으기 운동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미국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전국 각지의 은행마다 금을 기부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결혼반지부터 돌반지까지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금을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아나바다 운동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 운동은 미국의 소비주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물건을 아끼고 나누는 것이 미덕이 되는 문화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기자였던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금융위기를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시절 공부했던 사회심리학 이론들을 하나하나 적용해보면서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에는 집단주의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다시 공부하면서 저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미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제가 목격한 금모으기 운동의 전개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동조 현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들과 다른 것이 개성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국에서는 집단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단순한 사회적 압력이 아닌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증거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한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했는데 미국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의 판단이 우선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집단의 행동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TV와 신문에서 보도된 금모으기 참여 소식은 마치 도미노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또한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인들이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한다면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는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금모으기 운동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깊은 문화적 특성과 집단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모으기 운동은 그야말로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어요. 약 227톤의 금이 모였고 그 가치는 무려 21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시민운동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 숫자 하나하나가 그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결속과 애국심이 빚어낸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강제나 압박이 아닌 시민들의 순수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나선 거였죠.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내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집마다 금을 모아 은행으로 가져왔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그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일어서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이 금모으기 운동이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는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임을 절실히 느꼈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로 뭉쳐 결국 큰 성과를 이뤄낸 한국인의 단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단 3년 8개월 만에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 속도는 전 세계 금융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회복력이었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빠른 회복을 연구하고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단지 경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빠른 회복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한국인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이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단단할 수 있는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저력이라 생각하게 되었어요. IMF 위기 속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저력은 2002년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한국인의 열정과 단결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2002년 6월 10일 미국과 한국의 경기가 열리던 날 저는 광화문 현장에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광장으로 나가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붉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미국 기자로서 당연히 미국을 응원해야 했으나 붉은 물결 속에서 한국의 응원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어요. 양팀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국 팬들과 미국 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스포츠가 가진 힘, 그리고 한국인들의 포용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더레즈라는 슬로건 아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제가 본 어떤 스포츠 행사와도 달랐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응원이 끝난 후의 모습이었는데 수만 명이 모였던 광장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은 제가 취재했던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어요. 거리 응원의 자유로움도 인상적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질서는 완벽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응원할 수 있는 문화가 신선했어요. 당시 한국은 축구로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경험한 어떤 스포츠 이벤트도 이런 열기는 없었죠. 그때만큼은 미국의 슈퍼볼 열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 축구 사상 최초의 4강 진출이라는 쾌거도 놀라웠지만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일상의 모든 것이 축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장례식장에서조차 축구 경기를 시청했다는 것을 알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한 월드컵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IMF 시기에 보여준 위기 극복의 의지가 이번에는 축제의 에너지로 승화된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고 한국인들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열정과 질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는데
이는 제가 미국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다시 한번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린 셈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7년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이 사고는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알래스카의 엑슨 발대즈 원유 유출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고로 알래스카 지역의 생태계는 몇 년을 거쳐 회복했지만 여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었기에 태안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태안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들 하나하나의 마음가짐에서 느껴지는 단결력과 희생정신은 당시 제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힘이었어요. 한겨울의 차가운 바닷가에서 시민들은 기름을 두 팔을 걷어붙이고 기름을 제거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대개 정부나 기업의 대응을 기다렸을 텐데 한국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에 나섰죠. 무엇보다 그 어떤 자원봉사 활동과도 달랐습니다.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큰 가정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원봉사자들의 놀라운 조직력과 체계적 대응이었는데 누군가는 간식을 나누어주고 또 다른 이들은 장비를 조달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그동안 한국을 바라보며 느껴왔던 단결력의 진면목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었죠. 사람들이 모여든 이 장소는 단순히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된 국민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월드컵 때 보여준 그 뜨거운 열정이 이번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변모한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다는 믿음이 환경을 구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는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결과적으로 태안의 바다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해변은 놀라운 속도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름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고 이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으며 그 힘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과 단결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저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단지 하나의 나라의 힘이 아닌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적 자산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진정한 저력은 일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28년간의 취재 생활 동안 저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이 문화가 단순히 성급하고 조급한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빨리빨리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 문화는 단순히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정확성과 완성도를 유지하는 모습은 단지 성급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진취적 기질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특히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도 바로 이 문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성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서 보여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은 속도를 추구하면서도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 또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 주말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때로 과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강한 성취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했는데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신속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빠른 준비까지 모든 것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가 가진 단점도 존재했어요. 때로는 지나친 경쟁과 스트레스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과 같은 변화가 그 좋은 예가 아닐까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여전히 독특하게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길을 가며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주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점은 한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응집력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서 공동체 정신의 강력한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은 단순한 열심히 일하기를 넘어섰는데 항상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 속에서 성취감을 찾아가는 모습은 마치 장인 정신과도 같았어요. 이러한 성실함이 빨리빨리 문화와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고 그것이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추구와 공동체 의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위기 상황이 오면 마치 마법처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마치 10만 배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어요. IMF 위기 때는 전 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했고 월드컵 때는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변했으며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들의 근면성실함과 위기 속 단결력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취재 활동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저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1997년, 저는 한국이 IMF 외환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시점에 있었고, 그 당시 많은 서구 언론들은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고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한국인들의 저력과 그들이 위기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국가로 성장했어요.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특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그리고 외교적 위상의 강화를 이뤄내며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세계 문화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어요. 이 모든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사회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집단적 결속력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이 한국인의 힘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 각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믿으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리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평소에는 제각각 흩어져 있다가도 위기의 순간이면 하나로 뭉치는 우리의 모습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하늘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들. 과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FK 국제공항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 엘로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볼 때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는데요. 대학에서 항공서비스학을 전공하고 델타 항공객실 승무원 훈련 과정을 거쳐 마침내 JFK 국제공항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첫 출근 날 거대한 공항 터미널 앞에 서서 가슴이 떨리던 그 순간이 생생해요. 제가 일하는 JFK 국제공항은 맨해튼 동쪽 24km 지점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국제선 관문입니다. 1948년 뉴욕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며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 수많은 국제선이 이착륙하는 이곳에서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승객들을 만나며 특별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처음 승무원이 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다는 설렘만 가득했어요. 수많은 훈련과 실습을 거치며 점차 전문성을 키워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각 나라와 문화권별로 승객들의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특히 동아시아 노선을 담당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노선을 맡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는데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델타 항공이 아시아 노선을 확대하면서 신규 승무원을 모집했습니다. 당시 저는 6개월간의 신입 승무원 훈련을 막 마친 상태였고 아직 국내선 경험만 있었지만 국제선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지원할 수 있었어요.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서비스 태도와 안전수칙 준수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JFK 공항은 미국의 다른 공항들과는 달리 국제선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시카고나 댈러스, 애틀랜타 공항이 국내선 중심이라면 우리 공항은 말 그대로 세계로 향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과디아 공항,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과 함께 뉴욕의 하늘길을 열고 있지만 JFK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바라보는 우리 공항의 모습은 늘 감동적인데요. 터미널 4에서 주로 운항되는 델타 항공의 아시아 노선은 오후 시간대가 특히 분주합니다. 서울, 도쿄, 상하이로 향하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이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거대한 하늘길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광경은 저를 설레게 하네요. 승무원으로서 저의 역할은 단순히 비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승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며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델타 항공에서 진행하는 승무원 교육에서도 각국의 문화적 차이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중요하게 다루었죠. 아시아 노선 교육에서는 한중일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서비스 방식의 차이점을 상세히 배웠어요. 2009년 처음 아시아 노선을 시작했을 때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승객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인사말도 각국의 언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노선은 제게 특별한 배움의 장이 되어주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중국, 일본, 한국 승객들의 뚜렷한 특성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JFK에서 인천, 나리타, 푸동공항을 오가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각 나라 승객들의 독특한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직접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차이점만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승객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업무 일지에는 각 나라 승객들과의 특별한 경험들이 가득합니다. 터미널 4의 아시아 노선 게이트에서 근무하면서 각국 승객들의 탑승 전 모습부터 비행 중 행동, 하차할 때의 모습까지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승무원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하늘 위에서 제가 관찰하고 느낀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국 승객들과의 만남은 제 승무원 경력에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제가 처음 맡게 된 국제선은 중국 노선이었어요. 델타 항공의 신입 승무원 훈련 과정에서 상위 5%의 성적을 받은 덕분에 2009년 상하이와 베이징 노선 징편 때 최우선 배정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제선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JFK 푸동 노선의 첫 비행을 앞두고 밤새 중국 문화와 기본 회화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첫 비행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탑승 시간이 되자 게이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었죠. 터미널 4의 넓은 공간이 무색하게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데 중국인 승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앞다투어 새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이 정리를 하려 해도 못 들은 척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들어왔죠. 심지어 노약자 전용 탑승구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달려가는 모습까지 목격했어요. 비행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 큰 고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간 넘는 긴 비행 동안 기내에 가득 퍼지는 불쾌한 채취 때문에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철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다른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끊이지 않았어요. 방향제를 뿌리는 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남성 승객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기내 서비스 중 승무원의 신체를 고의로 스치는 일이 빈번했고 음료를 요청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기다렸다가 밀치듯 지나가는 승객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항의를 하면 오히려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내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켜져 있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을 붙잡고 장시간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죠. 기내식 서비스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는데 사전 주문한 기내식이 아닌데도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미 다 떨어진 메뉴를 고집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알코올 음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승무원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승객들도 있었죠. 한 승객은 기내식 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식사를 요구하며 다른 승객의 목까지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주변 좌석에 음식을 흘리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쓰레기를 바닥에 그대로 버리는 등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비단 저희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른 항공사의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중국 노선의 고충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였죠. 특히 JFK 푸동 노선은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길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하차 시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물을 꺼내려 하고 앞좌석 승객이 통로에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강제로 밀고 지나가려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이 많았어요. 심지어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좌석의 승객들까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일어나 짐을 꺼내려 했죠.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이 제지를 하면 더욱 거세게 항의하며 항공사에 컴플레인을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어떤 승객들은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좌석 벨트를 풀고 통로로 나와 수화물을 꺼내려다 넘어지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항공사의 안전수칙이 불편하다며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했어요. 6개월간 중국 노선을 전담하면서 저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매 비행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은 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다른 노선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일본 노선에서 일할 승무원이 필요했고 저는 그렇게 일본 노선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중국 노선의 악몽 같은 경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JFK 나리타 노선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본은 예의와 친절함으로 유명한 나라였기에 처음에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델타 항공의 신입 교육에서도 일본의 서비스 문화를 벤치마킹 사례로 자주 언급했고 저 역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국제선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첫 비행에서 만난 일본인 승객들은 정말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용하고 질서 있게 탑승했고 기내에서도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으며 승무원을 대할 때도 항상 공손했어요. 지난 중국 노선에서 경험했던 불쾌한 체취나 소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듯한 예절과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착륙 후 항공사에 접수되는 컴플레인의 수가 비행 횟수만큼 쌓여갔어요. 비행 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착륙 후 고객센터에 장문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더 황당한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항공사의 서비스를 비난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죠. 승무원이 음료를 건넬 때 미소가 부족했다. 기내식 서빙 시 트레이를 내려놓는 각도가 불편했다.
질문에 답할 때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불충분했다 등 지나치게 사소한 것들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승무원의 걸음걸이가 거슬린다. 승무원의 유니폼 주름이 완벽하지 않다. 승무원의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하다 등 비상식적인 컴플레인까지 있었어요. 서비스 매뉴얼에 정확히 명시된 대로 행동했음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불만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3시간 연착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날은 기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설명하고 승객들을 케어했습니다. 무료 음료와 간식을 추가로 제공하고 개인별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죠. 일본인 승객들은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 항공사에는 수십 건의 컴플레인이 쏟아졌어요. 승무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책이 미흡했다. 보상이 불충분했다 등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승무원들의 평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어요. 서비스 평가 점수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로 인해 저희의 인사고과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승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성과급도 30% 이상 삭감되었죠.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어요. 매달 진행되는 서비스 평가 회의에서는 항상 일본 노선이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고 이는 승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직접적인 불만 제기가 없으니 현장에서 개선할 기회조차 없었고 뒤늦게 접수되는 컴플레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매 비행마다 승객들의 표정을 살피며 혹시 불만이 있는지 노심초사했지만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불만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항해 내용이 실제 상황과 너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제공한 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왜곡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결국 1년여간의 일본 노선 근무 후 저는 다시 한번 노선 변경을 결심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고 같이 일하던 일본어 특기 승무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노선으로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했어요.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일본 노선 서비스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죠. 이번에는 한국 노선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솔직히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최고의 노선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해 저는 한국 노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델타항공이 인천국제공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을 찾고 있었고 제가 기초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에 지원할 수 있었죠. 매년 증가하는 한국 노선 수요에 맞춰 한국어 구사 가능한 승무원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첫 비행부터 저의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탑승 시간 2시간 전부터 한국 승객들은 이미 게이트 앞에 도착해 있었고 놀랍게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질서 있는 줄을 만들어 서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외모와 복장이었죠.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처럼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게이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른 승객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보안 검색대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국적의 승객들이 허둥지둥 준비하는 동안 한국 승객들의 검색대 통과는 마치 잘 짜여진 안무처럼 순조로웠어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을 먼저 보내주고 서로 도와가며 짐을 옮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내에서의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는데요. 탑승과 동시에 재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하는 모습.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매고 전자기기의 비행기 모드를 켜는 모습은 15년 경력의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한 장난감과 간식으로 아이들을 잘 달래며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무언가를 요청할 때도 죄송하지만이라는 말을 먼저 하는 예의 바름은 이제까지 제가 만난 어떤 승객들과도 달랐어요. 심지어 저희가 실수를 했을 때도 따뜻한 미소로 이해해 주시는 모습에 종종 감동받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 오히려 승객분이 저를 걱정해 주시며 티슈를 건네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도 한국 승객들은 달랐어요. 기내식이 떨어져 대체 메뉴를 제공해야 할 때도 전혀 불평 없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비행 시간이 긴 만큼 피곤할 텐데도 승무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한 승객은 저희가 바쁜 것을 보고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라며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들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착륙 시에도 그들의 질서의식은 빛났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정차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고 앞 좌석부터 차례대로 내리는 모습은 마치 군대에 훈련된 병사들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좌석에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모습이었죠. 또한 주변 좌석의 쓰레기까지 함께 치우고 가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경험 중 또 달랐던 것은 하차 시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노약자를 도와주고 아이가 있는 가족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죠. 한 번은 수화물 칸에서 짐을 꺼내다가 다른 승객의 물건을 떨어뜨린 승객이 있었는데 바로 사과하고 정중하게 주워주는 모습에 감동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 노선에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매너는 제 15년 승무원 경력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었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제가 왜 한국 노선을 최고로 꼽는지 잘 보여줄 것 같네요. 저는 한국 승객들과의 특별한 경험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JFK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탑승 전 한 한국인 어머님이 4개월 된 해수라는 아기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 출산을 하고 할머니와 함께 귀국하는 길이었죠. 이 어머님은 놀라운 준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아기가 울 것을 걱정하여 승객 200여 명을 위해 귀마개, 사탕, 껌이 담긴 정성스러운 가방을 준비해 오셨다며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건네더라고요. 각각의 가방에는 아기의 입장에서 쓴 정중한 사과의 편지도 동봉되어 있었죠. 편지에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혜수라고 해요. 저는 4개월이고 오늘 엄마 할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비행기 여행을 갑니다. 첫 여행이라 떨리고 조금 무서워요. 저는 깜짝 놀라면 울거나 소리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약속할 수 없지만 신경 쓰일 당신을 위해 우리 엄마는 이 봉투를 준비했어요. 여기엔 과자 몇 개랑 귀마개가 들어있어요. 저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실 땐 이 귀마개를 이용해 주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15년간 수많은 아기 동반 승객을 봐왔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그 정성스러운 준비와 겸손한 마음가짐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승무원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런 작은 친절이 긴 비행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아기가 울 때마다 일어서서 달래시는 모습, 주변 승객들에게 계속 죄송하다며 인사하시는 모습에 저희 승무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승객들 역시 젊은 엄마가 더 힘들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오히려 위로해 주었죠. 그 어머님은 비행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아기를 달래며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셨고 하차할 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인사하셨어요. 이런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승객들이 오히려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승객들의 배려심과 매너는 다른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는데 예상치 못한 연착 상황에서 그들의 대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3시간 연착이 발생했을 때였는데 다른 나라 승객들이 고성과 항의로 소란을 피우는 동안 한국 승객들은 차분히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 승객들을 위해 통역까지 자청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입국신고서 작성에서도 한국 승객들의 준비성과 배려심이 돋보였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펜을 가지고 있었고 서류 작성도 신속 정확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주변의 외국인들이 어려워할 때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이나 영어가 서툰 승객들을 위해 친절히 설명해주고 심지어 대신 작성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젊은 승객은 자신의 입국신고서를 다 작성하고도 주변 3명의 외국인 승객들을 차례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배려심은 응급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어요. 한 번은 비행 중 중국인 승객이 갑자기 실신했는데 우연히 탑승해 있던 한국인 의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도 재빨리 담요를 가져오고 자리를 양보하고 통로를 확보해주는 등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주었죠. 한 승객은 자신의 산소포화도 측정기까지 꺼내 의사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고 착륙 후 구급차로 이송될 때까지 한국인 승객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 노선을 가장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질서의식, 배려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이제 제가 왜 한국인 승객들을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노선을 모두 경험한 후 저는 한국 노선을 가장 선호하게 되었어요. 중국 노선에서 경험했던 무질서와 불쾌한 상황들, 일본 노선에서 겪었던 이중적인 태도와 과도한 컴플레인은 제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선은 달랐어요. 그들의 정중함과 배려심, 그리고 효율성은 제 15년 경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죠. 우리 델타 항공의 다른 승무원들도 한국 승객들의 매너를 극찬합니다. JFK 터미널 4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은 한국 승객들의 질서의식과 친절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 승객들이 탑승하는 날이면 일이 수월하다. 한국 노선이 가장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제가 한국 노선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합리성 때문인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며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점들이 쌓여 이제는 제가 맡을 수 있는 노선 중에서 한국 노선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나의 농담이 있어요. 동양인 승객을 발견하면 한국인이기를 하고 속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승객들은 제게 승무원이란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한국 노선을 담당하면서 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한국 승객들의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만난 최고의 승객들은 단연 한국인이라는 점인데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노선들 중에서 한국 노선은 제게 가장 큰 배움과 보람을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행기를 타실 일이 있다면 이런 한국인들의 훌륭한 매너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 JFK 공항의 베테랑 승무원 엘루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노선을 거치며 겪었던 그의 여정은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늘 위의 진실을 보여주는 듯 하네요. 하늘길에서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과연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여정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이 가진 따뜻한 정, 치열한 근성, 그리고 꿋꿋한 자부심을요. 비행기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드러나는 우리의 예의와 배려. 멀리 떨어진 하늘에서도 묻어나는 한국인의 끈끈한 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오가며 마주친 수많은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그는 더욱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요. 그래서 오늘도 그는 말합니다. 한류가 잠시 스쳐가는 유행이 아닌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다움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대한민국, 그 이름 세 글자가 하늘 위에서도 가장 빛나는 이유를 증명하며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